네, 최악의 차량 연쇄 추돌 106주입니다. 106주. 이게 이렇게 되면 보험 처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현재 이 사고 조사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걸 조사를 해야 되죠? 106중 추돌 사고면? 우선 처음에 왜 차가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 처음에 사고 낸 차가 밝혀져야 되겠죠. 예. 네. 앞에서 사고가 안 나고 쭉쭉쭉 빠졌으면은 뒤에도 그냥 따라갔을 텐데 앞에서 첫 번째 사고가 나고 그것 때문에 뒤에서 오던 차가 들이받고 물론 그 중에 어떤 차는 앞차를 피해서 멈췄는데 또 뒤에서 들이받고 그랬을 네. 겁니다. 결국 최초의 원인은 처음에 사고 낸 차, 그 차를 찾는 게 제일 필요하겠습니다. 네, 106중 추돌 사고기 때문에 보상 보험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사고와 관련해서 영상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개가 잔뜩 낀 도로에 갑자기 차량들이 나타난 걸 보고 가까스로 멈춰서서 순간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치고 또 저렇게 트럭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화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들이 거의 시야가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네, 옆 차량을 찍었는데요. 네, 옆 도로를 달리면서 지금 찍은 모습인데요. 차량이 여기저기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요. 에어백도 터지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사고면요. 이거 뭐 보험 회사의 보상 규모 대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우선 망가진 차들의 수리비 그것도 상당히 많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더 중요할 텐데요. 네. 사망자는 그 직업이 뭔지, 소득이 뭔지, 얼마나 되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런 걸 봐야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알 수 있고요. 예. 네. 부상자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장애가 남을 것인지 안 남을 것인지, 장애가 남다면 얼마나 남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규모가 될 거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내가 앞차를 들이받기도 했고 또 잇따라서 뒤에 차에게 또 들이받치기도 했고 네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럴 경우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과거에 뭐 서해대교 추돌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판정이 내려졌습니까? 지금 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네. 쉽게 생각을 하면은 끊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사고에서부터 106번까지를 다 연결해서 과실비율을 따지기는 매우 어렵고요. 우선 잘 가고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서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났다면 네. 그렇다면 들이받은 차가 앞차에 대해서는 100% 잘못했죠. 뒷차의 과실이고. 예. 그렇죠. 뒷차가. 네. 잘 가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차가 사고 난 것을 뒤에서 오던 차가 늦게 발견해서 또는 속도가 높아서 못 피했다 그러면 안전거리 미확보 내지 또 안전운전 불이행, 전방주시 태만 이런 걸로 해서 뒷차가 조금 더 많이 잘못했다고 보는 건데요. 근데 앞차의 사고 때문에 뒷차가 들이받았으니까 낮에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일 때는 앞에서 선행사고를 일으킨 차를 40%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뒷차를 60으로 보고요. 예. 물론 상황에 따라서 3대 7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낮에는 4대 6 정도로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앞에 사고 났는데 뒤에서 또 들이받으면은 또 4대 6, 4대 6 그런 식으로 가고요. 네. 또 어떤 차는 앞에 사고 난 걸 보고 멈췄어요. 그렇죠. 예, 전방 주시도 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멈췄는데 난 멈춰 서 있는데 그 다음에 꽝꽝 했을 때는 그때는 또 뒷차가 100%. 그리고 거기서 부딪히고 했을 때는 또 다시 4대 6, 4대 6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 차는 멈췄는데 네. 뒷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브레이크를 밟던 게 풀려서 가서 쿵 받은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그때는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나는 서 있는데 뒷차가 나를 때려서 내가 밀린 거니까 네.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밀려서 받은 거죠. 아하. 나를 받은 차, 그 차가 100% 잘못이죠. 그건 이제 블랙박스 영상에 이제 그렇게 네. 나오면 네. 좀 체크를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내가 먼저 들이받은 걸 뒷차가 들이받은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어서 예. 다툼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블랙박스에 의해서 또는 앞차 운전자가 처음에는 안 받쳤는데 뒷차가 이제 거기서 몇 번 부딪히는 흔적이 있었느냐. 한 번 부딪혔으면 뒤에서 들이받은 게 밀린 거고요. 근데 제일 정확한 건 블랙박스죠. 전 이런
큰 궁금증도 생기는데 106중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고 난 최초의 사고 차량이 과연 106번째에 있는 가장 마지막 사고 차량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 또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서해대교 사고가 2006년 10월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네네. 안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25톤 트럭이 앞에 가는 조그만 트럭을 들이받고 옆으로 서 있는데 승합차가 오면서 부딪혔고 그다음에 쾅쾅쾅쾅 그러다 승용차인대로 섰어요. 근데 그 뒤에서 온 차가 또 들이받고 그중에 유조차가 있었는데 네. 기름이 흘러나왔고 화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여러 명이 사망했는데요. 29중 추돌 사고였는데. 예. 그때 첫 차에 대해서 이 뒷차가 들이받아서 화재 나게 한 그 차의 보험사가 다 물어주고 처음 차 당신이 처음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 아니냐라고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판결했느냐. 예. 중간에 승차도 있었다. 승차가 있었기 때문에 끝났다. 거기서 한번 인과관계는 끝났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1분, 3분 이런 식으로 간격이 있었는데 13분 간격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왜 이 차가 섰겠느냐. 중간에 쓴 것도 앞에 사고가 나서 그래서 섰지. 이 차가 안 섰으면 뒤에서 쾅쾅쾅 안 했을 거 아니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고 낸 차가 저 뒤에 불난 것에 대해서도 20% 책임을 지라라고 이렇게 판결이 됐죠. 그러니까 맨 처음 사고가 난 차가 있고 106번째 사고가 난 차가 있습니다만 네네. 계속 106번 꽝꽝꽝꽝은 아니고 네. 중간에 이제 사고가 안 난 차들이 있단 네, 그렇죠.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네. 권역이 3개로 나눠진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차 주장은 아니 여기서 사고가 끝났지. 네. 뭐 내가 그 차까지 막 이렇게 마지막 보상을 해줘야 차량까지 하는데 보상해줘야 네. 되냐. 그 사고가 쓴 이유도 앞차 사고를 감지해서 섰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 책임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앞에 멈추면 위험하잖아요. 네. 왜 멈췄느냐? 앞에 사고 나서 멈췄다. 그런데 앞에 사고 나서 뭐 10분, 20분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 들이받았던 단절된다고 보는데요. 서해대교 사건은 1분, 2, 3분 정도로 탕탕탕탕 부딪힌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 그래픽 함께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2차 앞차가 멈춰 서 있는데 네네. 와서 들이받은 거. 요거 네. 이제 블랙박스에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의 주인은 내가 앞차를 물어줄 책임은 상당히 경감이 되는. 그래 일단 앞에 서 있는 차를 뒷차가 들이받았으니까 들이받은 차가 앞차에 대해서 다 물어주고 그 다음에 앞차가 서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 사고 난 그것 때문에 앞차가 쓴 거 아니냐. 그 제일 앞차의 보험사에다가 부상금 청구를 하게 되면은 앞차가 20% 책임을 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 들어온 사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시죠. 저거 후방 영상이네요. 네, 벤인데 멈춰 서다가 자, 양쪽으로 이거는요. 가서 들이받고 옆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 사고는 정확하게 저 벤이 다른 차에 튕겨서 옆으로 갔다 네, 그러면 벤은 잘못이 버스를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들이받았거든요. 그런데 저 벤이 앞에 사고 났으니까 차로를 바꾸는 것 같아요. 예. 차로를 바꿀 때는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뒷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저 급차로 변경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저 앞차의 과실이 더 클 것 같은데 앞차를 한 80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옆차선 침범 여부는 좀 어떻습니까? 그게 차로 침범이 잘 가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그건 도저히 못 피하는데요. 그럴 때는 급차로 변경한 저 벤을 100%로 볼 수 있겠지만 저기는 지금 사고가 나서 아수라장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저 잠깐 화면 멈춰 주시겠습니까? 블랙박스 영상 여기서 잠깐 멈춰 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저 벤이 네. 다른 차를 피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벤은 일단 차를 피했어요. 예. 트럭이 있고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저 네. 트럭이 예. 또 옆으로 또 갑니다. 네네. 그럼 옆에 있는 차를 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차를 들이받은 경우는 그 뒷차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옆으로 밀린 거는 전방 주시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밀린 거잖아요. 옆차가 들이받아서. 그러니까요. 저 벤이 옆으로 밀린 게 자기가 앞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낮췄으면은 그 뒤에 쓸 수 있었는데 예. 그대로 가면 부딪힐 것 같은 옆으로 피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전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는 다른 차에 튕겨져서 내가 차로를 변경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씀 드렸고요. 저 트럭이 옆에 예. 이제 또 다른 그 트럭을 또 들이받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저 가운데 오는 트럭 입장에서 봤을 때 벤에 들이받쳐서 예. 내 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또 옆에 오는 차를 들이받은 경우. 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트럭은 그 옆에 내가 밀려서 들이받친 것도
피해를 배상해 줘야 정상적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때리면은 저 예. 트럭은 잘못이 없죠. 아하. 이 차가 갑자기 돌아서 때리는 바람에 밀렸으니까 잘못이 없는데 지금 네. 상황은 저기가 복잡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 트럭도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갔어야 돼요. 아. 그런데 트럭은 옆에 다른 차들이 막 사고나 있는데 그냥 쭉 가다가 벤이 급차로 변경 들어왔거든요. 예. 그럼 위험한 상황에서 왜 계속 같은 속도로 갔느냐? 저 트럭에게도 한 20 내지 3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사고 차량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경우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을 보면요. 저희 난간에서 이렇게 후속 차량에게 사고를 알려주기 위해서 옷을 흔드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난간에 분이- 보이시죠? 옷 흔들면서 사고가 났다라고 알리는 분이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다행히 난간 옆으로 피하셔서 괜찮았지만 서해대교 사고 때는 갓길로 나와서 알리다가 2차 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후속 차량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그렇더라도 있는 건가요? 왜 위험하게 거기 서 있었느냐. 그 갓길에 있지 말고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빙판길에서 사고가 나왔고 옆에서 저렇게 저 뒷차에게 수신호를 하고 예. 그러다가 사고 났을 때 본인에게도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은 잘못을 과실 한 30% 정도로 인정하거든요. 그 전후요. 따라서 저 상황이 그래도 그나마 저기서는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뒷차를 향해서 그 후속 조치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방의 시야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 이럴 때 뭐 운전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좀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운전법,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번 사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개가 저렇게 자욱하면 안개가 많이 껴서 100m 이상이 안 보이면은 속도를 반으로 줄이도록 돼 있는데요. 네. 시속 100km 도로일 때 제한 속도가 거기서 50km로 달리라는 뜻이 아니고 50km 밑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앞이 보이는 게 불과 10m라고 그러면은 사람 걷는 속도로 갔어야 되거든요. 깜빡깜빡하면서. 네, 네. 그런데 시속 50km, 60km로 간다는 그 자체가 이 사고의 원인이고요. 지금 상황 고속도로 달리다가 보면은 안개 지역에서 차들이 완전히 걷다시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개 거칠 때까지 또는 안개 지역을 지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거. 제한 속도 50km다. 그게 아니고요. 네. 50km 밑을에서 나의 안전을 내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를 내가 유지했어야죠. 네, 지금 보면 안개가 상당히 잔뜩 껴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뭐 안개에 해무에 복사 냉각에 미세먼지까지 시야가 굉장히 짧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관리자 측에서 이런 거를 운전자들에게 미리 알렸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도로 운영자, 관리자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저게 신공항 하이웨이가 저 도로를 관리하고 그렇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까 뉴스에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서 우린 도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기에 안개 등 번쩍번쩍하는 거 중간중간에 달아놨으면 그걸 보고 저게 뭐야 조심해야지. 또 보다 더 큰 전광판을 달아놓고 짙은 안개, 절대 감속 이런 걸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네. 강풍 때문에 또 위험해서 못 달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과연 법적인 책임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법적 책임은 다르거든요. 만약에 빙판이 있는데 빙판을 갖다가 지우지 않았다라든가 처리하지 않았다라든가 눈을 제설을 작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한 30% 정도 도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안개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서 스스로 내가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알 수 있는데 내가 조심하지 못한 거. 따라서 이건 사건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일단 손해배상을 해주고 신공항 하이웨이 측에 구상금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할지는 그것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